월가 회의실 풍경은 늘 비슷합니다. 연말이든 연초든 수십조 원을 굴리는 거대 펀드들이 모이면 그들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작년에 뭘 사서 얼마나 벌었냐가 아닙니다. 내년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뭘로 채워야 우리가 살아남느냐죠. 성장 테마를 담은 보고서, 현금을 지키는 방어형 보고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충 넘겨버리는 실물자산 보고서. 보통은 그 실물자산 파트가 얇습니다. 한 장짜리 참고자료처럼요.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이상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늘 한 장이던 실물자산 리포트가 갑자기 두툼해졌다는 겁니다. 금 한 장, 은 한 장, 구리 한 장, 딱 세 장이 테이블의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월가는 지금부터 경제의 판이 이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금, 은, 구리의 비중이 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이미 깔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닙니다. 월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먼저 구조를 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큰 손들이 어떤 순간에 한꺼번에 비중을 채울지까지 계산합니다. 우리가 금을 예물이나 위기 때 오르는 안전자산 정도로만 기억하는 사이 그들은 금, 은, 구리를 포트폴리오 생존을 위한 새 퍼즐 조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 은, 구리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금은 결혼 예물, 골드바, 전쟁 나면 오르는 안전자산. 은은 금 따라가는 조금 더 싼 대체재, 대신 변동성 큰 부자재. 구리는 전선이나 배관에 쓰이는 흔한 산업용 금속. 그래서 결론도 단순해지죠. 금은 혹시 몰라서 조금. 은은 금이 비싸 보일 때 대충. 구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문제는 이 프레임이 셋을 전부 가격이 오르냐 마냐로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오르는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힘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통째로 놓치게 하죠. 금은 공포와 신뢰의 자산이고, 은은 수급 쇼크와 변동성의 자산이며, 구리는 필요와 산업 구조의 자산입니다. 같은 금속인데 엔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요즘 금 많이 올랐으니 늦은 거 아니야? 은이 갑자기 뛰었네. 거품 아니야? 구리는 경기 나쁘면 꺾일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이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월가는 여기서부터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가격부터 보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부터 봅니다.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의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누가 조용히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지부터 체크하죠. 그 다음에야 숫자가 등장합니다. 목표가라는 건 희망이 아니라 빈자리가 채워질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가격 압력을 계산한 결과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질문은 얼마까지 가냐가 아니라 왜 월가가 이 세 장을 책상 메뉴에 올려두기 시작했냐입니다. 월가가 금, 은, 구리를 보는 방식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목표가부터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금 5,000달러 간다더라 같은 숫자부터 듣고 흥분하거나 겁을 먹죠. 그런데 월가의 순서는 정반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산을 누가 조용히 사모으고 있나?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쪽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원래라면 반드시 들어와야 할 큰 손들 중에서 아직 거의 안 들어온 쪽은 어디인가? 즉, 빈자리의 정체를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가 끝나면 마지막에야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물리에 가깝습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서 비어있는 큰 손들이 자기들 규정상 필요한 만큼만 채워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어느 구간까지는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지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월가가 말하는 목표가는 바라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빈칸이 채워지면 여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금, 은, 구리 각각에 씌워보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금은 이미 올랐냐가 아니라 아직 안 산 돈이 얼마나 남았냐가 핵심이 되고, 은은 변동성이 무섭다가 아니라 언제 싼 구간인지 알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며, 구리는 경기 따라 흔들린다가 아니라 산업이 요구하는 필수 수요가 바닥을 어디까지 올려놓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월가의 계산을 첫 번째로 금에 적용하면 우리가 익숙한 상식이 가장 먼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금입니다. 우리는 금을 보면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죠. 이미 많이 올랐잖아. 전쟁 나서 불안하니까 잠깐 사는 안전자산 아니야? 그래서 재미없는 자산, 늦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월가, 특히 골드만삭스가 던진 논리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정작 너희는 아직 제대로 사지도 않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 시장의 본질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비어있냐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개인들의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금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하죠. 만약 당신에게 1천만 원짜리 계좌가 있다면 금 노출이 고작 몇만 원 수준인 셈입니다. 투자하고 있다 하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금을 아예 안 들고 있거나 들고 있어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값이 올라온 이유를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뒤에서 꾸준히 금을 사들이며 바닥을 단단하게 깔아놨습니다.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가격을 폭발적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민간 자금, 즉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채우는 돈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데 위쪽은 비어 있으니 아주 작은 비중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월가가 금을 다시 꺼내든 이유이고 지금 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골드만이 금을 새 공식으로 다시 정의한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중앙은행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달러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사건이 터진 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사고가 바뀌었다고 하죠. 달러만 들고 있다가 우리도 언제든 묶일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어떤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금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체질 변화에 가깝습니다. 큰 손이 매년 꾸준히 사주면 금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금리와 물가, 정확히는 실질금리입니다. 사람들은 금리는 내려가면 금값이 오른다는 공식만 기억하지만 월가는 은행금리 자체보다 물가를 뺀 진짜 이익이 줄어드는지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5%여도 물가가 10%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 5%죠. 이런 구간에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감각이 퍼지고 가치 보존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달러의 힘까지 빠지면 신호는 더 강해집니다. 금과 달러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월가가 강조하는 건 금이 안전자산이냐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빈칸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아주 미세한 비중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점이죠. 결국 금은 전쟁용 비상금이 아니라 실질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그리고 빈자리 메우기 수요가 겹치며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자산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은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금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기둥이라면 은은 그 옆에서 수익률을 과격하게 증폭시키는 확성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은 이야기는 늘 급하게 시작됩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수급 이슈가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게 은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내려가니까 올랐다 같은 단순 해석이 아닙니다. 은은 훨씬 더 복잡한 공급망 변수에 반응합니다. 최근 은이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됐다는 식의 흐름이 나오면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돌리는 전략물자로 재분류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은 재고는 줄어들고 주요 시장의 재고 수준이 바닥을 친다는 신호가 붙으면 은 가격은 계단이 아니라 점프로 반응합니다. 즉, 공급망이 말라가는데 정책적으로 수요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리포트들이 꼭 덧붙이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하락할 때 위험도 더 크다. 하지만 이걸 은 사지 마라로 읽으면 반은 놓치는 겁니다. 월가가 말하는 포인트는 역할 분담이에요. 금을 코어로 깔아 바닥을 만들고 은은 그 위에서 공격 옵션으로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흔들림도 크게 맞지만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위치를 알면 은만큼 수익을 증폭시키는 자산도 드뭅니다. 이제 다음은 월가가 은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잡을 때 쓰는 절대 지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월가가 은을 다룰 때 핵심은 은이 몇 달러냐가 아니라 지금 은이 싼 구간이냐, 비싼 구간이냐를 한 번에 보여주는 신호등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은 비율, 실버 레이시오이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물 교환을 떠올리면 됩니다. 시장에서 금화 한 개를 얻기 위해 은화를 몇 개 내야 하느냐,
그 교환 비율이 금은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균은 대략 60전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어느 날 상인이 요즘 은이 흔해. 금화 하나면 은화 90개 가져와. 라고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금에 비해 은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월가는 이 구간을 역사적 박앤세일로 해석합니다. 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시간이 지나 제자리를 찾아갈 때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죠. 반대로 상인이 요즘 은이 귀해. 은화 40개만 줘도 금화 하나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요. 은값이 금값을 따라잡을 정도로 과열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욕심을 줄이고 슬슬 비중을 정리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월가가 즐겨 쓰는 기준은 심플합니다. 비율이 80을 넘으면 은이 싸다. 조건부로 담아라. 비율이 50 근처로 내려오면 은이 비싸다. 욕심 버리고 챙겨라.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예언이 아니라 위치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은 투자가 무서운 이유는 변동성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달러 가격만 보면 60달러도 비싸 보이고 70달러도 무서워 보이지만 비율을 보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국 월가는 은을 금의 대체제로 보지 않습니다. 금이 만든 튼튼한 바닥 위에서 금은 비율이라는 좌표계를 이용해 수익을 증폭시키는 공격형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구리로 넘어가면 금과 은과는 출신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마지막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금이나 은처럼 사람들의 공포나 기대 같은 감정을 먹고 크는 자산이 아닙니다. 구리는 철저하게 필요를 먹고 큽니다. 그래서 월가도 구리를 안전자산 프레임으로 보지 않아요. AI, 전력망, 방산 같은 전략산업의 혈관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선이 필요하고 전선을 깔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전력망을 새로 깔고 확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구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경기 둔화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구조적으로 수요가 사라지기 어려운 금속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월가가 말하는 포인트는 가격이 내린다가 나쁜 소식이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노는 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리가 한 번 꺾이면 7,000, 8,000달러대로 깊게 밀리곤 했는데 이제는 조정이 와도 10,000달러 위에서 버틴다는 식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1층에서 놀던 자산이 10층으로 올라가 거기에 아예 자리를 깔았다는 뜻이죠. 기초 체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급입니다. 통계상으로 공급이 남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데도 가격이 10,000달러 아래로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닥에서 입 벌리고 받아먹는 대기 수요가 크다는 신호입니다. 그 대기 수요의 정체가 바로 AI와 전력망입니다. 월가가 구리 리포트를 책상 메뉴에 올려두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구리는 단순 원자재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의 시선은 2026년 같은 단기 구간을 넘어 더 긴 구간에서 구리의 구조적 부족 가능성까지 계산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구리 시장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읽기 위해 월가가 체크하는 광산의 맥박 지표와 단기 변수를 좌우하는 중국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리에서 진짜 선수들이 보는 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광산의 맥박입니다. 그 맥박이 바로 TCRC예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리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재련소로 가져가면 재련소는 처리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광산에서 구리가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련소가 갑이 됩니다. 물건 많으니 수수료 더 내, 즉 TCRC가 높아집니다. 이건 구리가 흔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광산에서 원광이 잘 안 나오고 재련소가 원료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면 재련소가 굽신거립니다. 제발 우리 공장에 팔아주세요. 수수료 깎아드릴게요. 즉 TCRC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구리가 씨가 말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가끔 이 숫자를 힐끔 보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먼저 감을 잡습니다. 아, 지금 원료가 귀해지고 있구나. 가격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구리는 공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수요 쪽에서도 큰 형님이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전력망이 방향을 결정하지만 오늘 당장의 구리 가격을 멱살 잡고 흔드는 건 여전히 중국 제조업입니다. 전 세계 구리 소비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묶여 있고 중국 공장이 멈추면 아무리 AI가 뜬다 해도 단기 가격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구리에 투자할 땐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은 AI 전력 인프라가 결정하고 현재의 리듬은 중국 제조업 지표가 결정합니다. 이 두 축을 같이 보지 못하면 구리 시장에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나 관세 같은 변수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전 세계가 전력망을 새로 깔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방산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구리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중과 도구를 설계해야 하느냐를 월가 방식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식 다 팔고 금, 은, 구리에 올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월가의 방식은 본진인 주식 채권을 유지하되 그 옆에 실물자산 비중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준비는 3단계로 보면 가장 쉽습니다. 첫째,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할 비중을 먼저 정합니다. 실물자산은 주인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보완해주는 보조축이기 때문에 보통 10-20%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 흐름이 많다고 설명하죠. 둘째, 어떤 수단으로 담을지 선택합니다. 실물금속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보관, 스프레드, 환전, 세금 같은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겐 ETF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ETF를 고를 때는 한국 시장, 원화 기준으로 갈지 미국 시장, 달러 기준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내 ETF는 환전 부담이 적고 관리가 편하지만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고 미국 ETF는 선택지가 많고 월가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라인을 그대로 탈 수 있지만 환율, 세금, 거래 시간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셋째, 금, 은, 구리 각각의 역할을 나눠 대표 상품 후보군을 정리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금은 중심축, 코어, 은은 공격 옵션, 서브, 구리는 성장 인프라축. 예를 들어 실물자산 15%를 쓴다면 금 8-10, 은 3-4, 구리 2-4처럼 몰빵이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 전에 내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보라. 금, 은, 구리는 유행을 타는 단타 재료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칠 때 균형을 잡아주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자산을 찾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한 사이클을 끝까지 가져갈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